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좋은 리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감독님이 직접 영화 해설에 나서기도 하셨죠. 그래도 또 저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느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를 한 줄로 남들에게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그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 영화는 영화 언어를 극단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영화적 체험까지 만끽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노동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 영화는 리얼리즘 미학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 같은 영화가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노동 영화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식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형식주의적인 미학을 보여줌으로써 유니크한 그런 결과물이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사실주의 미학과 형식주의 미학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는 탄생부터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여러 면에서 루미에르 형제는 사실주의 미학의 창시자로, 그리고 조르주 멜리어스라고 하는 감독은 형식주의의 창시자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주의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영화이죠. 영화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상미에 있어서도 그저 예쁘고 아름답게 찍기보다는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현실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주로 사회의 하급계층을 다루고요. 그리고 도덕적 문제들을 탐구합니다. 서사도 좀 느슨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형식주의자의 영화는 스타일 면에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종종 그래서 표현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형식주의 영화에서 현실은 양식화되고 테크닉을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영화의 뛰어난 스타일리스트는 대부분 형식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형식주의 쪽으로 좀 강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객들이라고 하면 이 영화를 좀 낯설어 하기도 하고 호불호가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평론가나 어떤 작가주의 영화 애호가들에게는 또 해석의 즐거움을 안겨다 주기도 하고, 또 창작하는 사람들, 영상 연출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앙드레 바제행이 말했듯이 영화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를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형식주의적인 면이 잘 드러난 인상적인 숏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오프닝 씬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래서 실제 세트의 모습보다 좀 더 형식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만수가 면접을 보는 장면에서 빛을 사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과정을 또 조명 세팅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만수뿐 아니라 아들 역시도 범죄를 짓게 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만수와 아들이 계단에서 대화 장면을 할 때 두 사람을 비추기도 하지만 계단에 묻어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는 방식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주인공 만수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기보다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만수의 행동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리두기 미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집에서 딸 리원이 헤드폰을 쓰고 텔레비전으로 첼로 연주를 보는데 점점 몰입해서 텔레비전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이때 엄마 손예진 배우가 딸을 잡아 끌어서 텔레비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제 생각에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어떤 거리두기 미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커멘터리와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조커 1편과 비교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조커 1편을 보면
관객들이 조커에게 점점 감정이입을 하고 그가 살인 행위를 할 때 관객들도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심지어 함께 응원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 없다는 만수의 행동을 관객들이 좀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기보다는 그의 어리석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관찰하면서 관객들이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 감상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서사 구조를 말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창조와 타락의 어떤 서사 구조를 영화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수가족의 오프닝 씬은 마치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과도 같은 아주 완벽한 낙원의 모습,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그 다음 씬에서 만수가 일하는 회사인 제지공장의 풍경을 영화가 또 보여주는데 첫 씬과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아주 시끄러운 사운드와 정신이 없는 공장의 풍경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씬의 어떤 대비와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만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 두 씬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t's it. Forget it. I can't go in. 2 minutes, Alfie. No, I'm sorry. I can't do it. We've blown it already. I can't go in the middle. In the middle? We're only missed the titles. They're in Swedish. You want to get coffee for 2 hours or something? 2 hours? No. I'm going in. Go ahead. Goodbye. While we're talking, we could be inside. You know that? 레디 카메라, 그다음에 사운드 하면은 사운드 감독도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슬레이트 치는 거예요. 1에 1 슬레이트 보여야 돼요. 아니요. 슬레이트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네. 레디. 카메라. 오케이. 1에 1. 액션 해주셔야 돼요. 액션. 하나가 있을 때마다 계속. 레디. 카메라. 오케이. 1에 1. 액션. 내가 이런 거 밑으로 걸려 나오는 것 같아? 장애를 두고 하고 있는 거지? 영상장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앞에다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에다가 넣고, 네. 그래서 풀샷을 먼저 쓸 수도 있고.